안 돼, 오지 마, 제발. 희미한 의식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속삭였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것 같기도 했고, 뜨거운 불길이 온몸의 혈관을 따라 타오르는 것 같기도 했다. 감각이 뒤엉키고 세상이 거꾸로 돌았다. 발버둥 치고 싶었지만 몸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낯선 향수 냄새와 무거운 침묵,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는 정체 모를 무게감. 그 밤 하선우의 세상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그 조각난 세상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서울의 하늘이 아직 옅은 회색빛에 잠겨있던 새벽 물레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하선우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오래된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가난의 냄새를 품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다. 간호대학 3학년 22살의 하선우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원망해 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감사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던 양아버지 덕분이었다. 10년 전 길 위에서 방황하던 어린 자신을 거두어 선우라는 이름을 주고 낡았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마련해 준 사람. 그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녀는 꿈을 꿀 수 있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어 아버지의 굽은 등을 활짝 펴드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하지만 신은 종종 가장 간절한 소원을 가진 이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을 내리곤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심장이 좋지 않았다. 선천적인 심장판막 질환은 오랜 세월 아버지의 생명을 갉아먹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약물로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사는 시급히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몇 달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차갑고도 명료한 진단을 내렸다. 수술비는 하늘 위에 떠있는 별과도 같았다.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고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달려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은 그녀에게 현실감 없는 숫자일 뿐이었다. 선우야, 이리 와서 앉아보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려던 그녀를 불러 세운 것은 새어머니 박숙자였다. 그녀는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띤 채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한심하다는 듯 하품을 하던 이복동생 하태민이 다리를 덜덜 떨고 있었다. 내 아버지 수술비 말이다. 엄마가 해결할 방법을 찾았지 뭐니. 박숙자의 목소리에는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함이 묻어났다. 선우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다. 설마 정말로, 정말이세요 어머니. 정말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럼 이 엄마가 누군데? 박숙자는 태민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선우의 앞에 툭 던졌다. 그 안에는 차용증이라는 글자와 함께 선우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의 돈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줄 사람의 이름에는 명동의 김 사장이라는 낯선 이름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보면 모르니 네가 이 김 사장님 댁에 가서 1년만 일하면 수술비는 물론이고 우리 태민이 빚까지 싹 해결해 주신단다. 일을 해봤자 뭐 살림 좀 하고 사장님 말동무나 해드리는 거지. 몸 건강하고 얼굴 반반한 네가 딱 아니겠니?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살림과 말동무라는 단어가 얼마나 끔찍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22살의 선우가 모를 리 없었다. 그것은 딸을 파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였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선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숙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표정을 싹 바꾸고 소리쳤다. 이게 다 누굴 위한 건데? 네, 애비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니야. 배은망덕한 것. 10년이나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네, 동생 빚도 보통 빚인 줄 알아. 이 돈 못 갚으면 우리 식구 전부 한강물에 빠져 죽어야 할 판이야. 하태민이 거들었다. 누나 좋은 말로 할 때가. 그 김 사장 성격 보통 아니거든. 괜히 깡부리다가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 앞에서 선우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가족이 아니었다. 자신을 돈으로만 보는 악마들이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결국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날 오후 선우는 낡은 배낭 하나에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통장에 남은 전 재산 10만 원을 챙겨 넣고 몰래 옥탑방을 빠져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탈출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박숙자는 이미 그녀가 도망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김 사장이라는 자에게 연락을 해둔 상태였다. 선우가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 2명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하선우 씨, 우리 사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얌전히 따라오시죠. 선우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낯선 동네의 골목길을 정처 없이 헤매며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해가 지고 화려한 넌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느새 서울에서 가장 이질적이고 혼란스러운 공간 이태원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온갖 인종과 언어가 뒤섞인 거리 시끄러운 클럽 음악과 취객들의 고성. 선우는 이곳의 소음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끈질겼다. 인파를 헤치며 그녀를 뒤쫓아왔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선우는 절망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아가씨. 남자가 음흉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 순간 다른 남자가 뒤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고는 날카로운 무언가로 팔뚝을 찔렀다. 악짧은 비명과 함께 정체 모를 액체가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게 무슨... 얌전히 잠이나 자라고. 깨어나면 다 끝나 있을 테니.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마지막 힘을 젠리자우테 남자를 밀치고 비틀거리며 골목 밖으로 뛰쳐나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고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녀는 무엇인가에 부딪히고 싶었다. 이 끔찍한 감각을 멈춰줄 무언가에. 그때였다. 고요한 골목 한편에 정차해 있던 검은색 세단 앞에서 한 남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권지혁. 그는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막 끝내고 나온 참이었다. 뇌 속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종양을 제거하는 단 1mm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수술. 극도의 긴장감과 피로가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텅 빈 집으로 향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이 혼란스러운 도시의 한 구석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싶었을 뿐. 그의 귓께는 여전히 약혼녀 민유진의 어머니, 즉 병원장의 아내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권서방, 이제 유진이도 돌아왔으니 슬슬 결혼 날짜를 잡아야지. 병원 이사회에서도 다들 지켜보고 있다고. 그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래이자 의무였다. 지혁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리는 순간 비틀거리던 무언가가 그의 시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그의 품에 와서 부딪혔다. 놀란 지혁이 반사적으로 쓰러지는 여자를 붙잡았다. 가냘픈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여자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험상궂은 남자 2명이 멈칫하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의사로서의 본능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여자를 부축해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우고는 남자들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환자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남자들은 주춤했다. 지혁이 재빨리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남자들이 혀를 차며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다. 일단 위험한 상황은 벗어났다. 지혁은 한숨을 돌리며 옆자리에 실신한 듯 쓰러져 있는 여자를 힐끗 보았다. 응급실로 데려가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단순한 고열이나 발작과는 달라 보였다. 붉게 상기된 얼굴, 불안하게 떨리는 눈꺼풀, 그리고 알 수 없는 신음. 그는 가장 가까운 호텔로 차를 몰았다. 병원의 소란스러움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그녀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그날 밤 그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호텔 방의 문이 닫히자마자 약효는 절정에 달했다. 여자는 뜨거운 사막을 헤매는 사람처럼 물을 찾았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채 눈앞의 유일한 존재인 지혁에게 매달렸다. 도와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지혁은 당황했다. 그녀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여자는 필사적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유혹이 아니었다.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12시간의 수술로 소진된 체력과 정신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성의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열기와 절박한 신음, 그리고 낯선 여인의 눈물이 뒤엉킨 그 방에서 두 개의 외로운 세상이 예고 없이 충돌했다. 이태원의 그 밤 이후 시간은 흐릿한 안개처럼 흘러갔다. 하선우는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며칠을 앓았다. 그녀는 그날 밤의 남자가 누구인지, 그 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끔찍한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상처처럼 남아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이었다. 그녀는 옥탑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신림동 고시원의 작은 방 한 칸을 얻었다. 창문도 없는 관처럼 답답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박숙자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하태민의 경멸 어린 목소리가 없었다.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유령처럼 살았다. 낮에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학교에 갔고 밤에는 고시원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버지의 수술비는 여전히 막막했지만 일단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몸의 이상을 처음 느낀 것은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을 때였다. 속이 메스껍고 기름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다. 툭하면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잠은 쏟아지는 데 반해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처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애써 그 끔찍한 상상을 외면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부정은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생리가 예정일보다 2주나 늦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어느 날 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고시원의 좁고 축축한 공용 화장실에서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얀 막대 위에 선명한 두 줄이 떠올랐다. 순간 선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멈췄다. 손에서 미끄러진 테스트기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병이 뚜껑 위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이 작은 공간에는 방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22살의 가난한 학생. 이제 곧 병원 실습도 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은 여전히 조각나 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더러운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다고만 생각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은 그 상처의 증거였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부 실습생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통보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그곳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곳이었다. 선우는 눈물을 닦았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 그녀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이 사실을 숨기고 실습을 무사히 마친 뒤 혼자 힘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거나 혹은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첫 실습 날 선우는 빳빳하게 달인 실습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아직은 티가 나지 않는 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작은 약속을 속삭였다. 병원은 거대하고 분주한 도시와도 같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쉴 새 없이 오갔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우는 신경외과 병동에 배정받았다. 그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가장 첨예하게 맞닿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권지혁을 보았다. 그는 병동의 왕자이자 절대자와도 같은 존재였다.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얼굴, 그리고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 듯한 차가운 아우라. 복도를 걸어갈 때면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길을 비켜주었다. 동료 의사들은 그를 경외했고 간호사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흠모했다. 신의 손이라 불리는 천재 외과의사 한성의료재단의 유일한 후계자. 선우는 멀리서 그의 모습을 보며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존재. 그녀는 그가 이태원의 그 남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운명의 장난은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왔다. 실습 이틀째 되던 날, 선우는 환자의 검체와 서류를 담은 트레이를 들고 복도를 바쁘게 걷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이 뱃속에서부터 치고 올라왔다. 아침부터 좋지 않았던 속이 결국 탈을 낸 것이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휘청이며 벽을 짚으려 했지만 균형을 잃고 누군가와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쨍그랑. 트레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검체 용기가 깨지고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녀가 부딪힌 사람의 새하얀 의사가운 위로 붉은 혈액 샘플이 끔찍한 얼룩을 남겼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우는 사색이 되어 허리를 숙였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동자와 마주쳤다. 권지혁이었다. 실습생인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짜증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무기질의 음성이었다. 이름이 뭐지? 하선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교수님. 됐고 빨리 치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떼던 그의 발이 우뚝 멈췄다. 무언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듯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선우를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입술, 그리고 죄책감으로 가득 찬 커다란 눈동자. 낯설지 않았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그날 밤의 파편적인 기억 속 얼굴과 겹쳐졌다. 그는 선우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다시 한번 응시했다. 실습 간호사 하선우, 따라와. 그는 짤막한 명령을 남기고 앞서 걸었다. 선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지혁은 복도 끝에 있는 비어있는 의국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이태원 호텔, 당신 맞지? 지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녀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지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어떻게 된 거지? 내 뒤를 밟았나?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계획이었나? 목적이 뭐지? 그의 목소리는 취조하는 검사처럼 냉혹했다. 선우는 억울함과 수치심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저는 그날 어떤 남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이상한 주사를 맞았고 그래서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지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날 밤의 일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때 선우가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폭탄과도 같은 진실을 꺼내놓았다. 저 임신했어요. 뭐? 지혁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임신,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가 나라도 된다는 건가? 어디서 이런 낡아빠진 수법을. 사실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인해 의사로부터 불임 판정을 받았던 과거.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아킬레스건이었다. 정말인데, 정말이에요. 증명해봐. 아니, 그럴 필요도 없겠군. 당신 같은 여자들이 돈을 노리고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잘 아니까. 그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선우의 가슴에 박혔다. 세상이 다시 한번 그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지혁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앞에 던졌다.
당신의 그 가짜는 거짓말을 증명할 기회를 주지. 여기로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 물론 결과는 정해져 있겠지만 그것은 명령이었다. 과학적 증거로 그녀의 거짓을 만천에 드러내고 두 번 다시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차가운 선고. 지혁이 나가버린 의국에 홀로 남은 선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희망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던 병원 실습은 가장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에 남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이제는 그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의 이름과 직책이 선명하게 박힌 차가운 명함 한 장만이 남아있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과도 같았다. 하선우는 매일 밤 잠을 설쳤다. 그녀는 권지혁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 끔찍하고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명백한 사실이 필요했을 뿐이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아이의 아버지가 그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악몽일 뿐이고 그녀는 다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터였다. 차라리 그것이 덜 비참할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같은 시간 권지혁 역시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는 99.9%의 확신으로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오래전 10대 시절 겪었던 끔찍한 사고 이후 여러 병원에서 받았던 진단은 명확했다.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불임 가능성. 그것은 그의 인생에 깊이 새겨진 주홍 글씨였고 그가 사랑이나 가족 같은 평범한 행복을 일찌감치 포기하게 만든 이유였다. 그는 결혼도 후계자도 모두 자신과는 상관없는 단어라고 여기며 오직 의사로서의 삶에만 몰두해왔다. 하지만 그의 철옹성 같던 확신에도 1%의 의심은 좀벌레처럼 파고들었다. 그날 밤 그녀의 겁에 질린 눈동자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처절함. 그것이 모두 돈을 노린 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수술실에서 수많은 생과 사를 목도하며 사람의 눈빛을 읽는 법을 터득했다. 하선우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외부의 압박이었다. 한성의료재단 이사회에서 그의 숙부인 권태준 전무는 교묘하게 그의 입지를 흔들었다. 지혁이가 우리 한성의 기둥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 하지만 그 기둥이 더 튼튼해지려면 뿌리가 깊어야 하지 않겠나.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슬슬 좋은 소식을 들려줘야 할 텐데 그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후계자가 없는 반쪽짜리 후계자라는 낙인. 숙부는 지역의 가장 큰 약점을 파고들며 자신의 아들을 다음 후계자로 내세우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지혁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결과가 나온 것은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그의 개인 이메일로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지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다.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어차피 결과는 0%일 터였다. 이 지긋지긋한 소동을 끝내고 다시 자신의 완벽한 통제 속 세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는 그의 세상을 산산조각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8%. 지혁은 숨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오타도 오류도 아니었다. 숫자는 명백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과거의 진단이 틀렸거나 혹은 기적이 일어났거나 어느 쪽이든 결론은 하나였다. 그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날 오후 지혁은 하선우를 병원이 아닌 청담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로 불렀다. 가장 사적이고 혼란스러운 문제를 가장 공적이고 냉정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며칠 만에 다시 마주한 선우는 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변호사가 내민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만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검은 글씨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결과는 확인했을 테고.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균열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본론부터 말하지. 난 이 아이가 필요해. 네. 내게는 후계자가 필요하고 당신에게는 돈이 필요하겠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계약을 맺는 거야. 그는 마치 수술 계획을 설명하듯 건조하고 정확한 단어들로 계약의 내용을 읊어내려갔다. 첫째, 하선우는 즉시 그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긴다. 둘째, 임신 기간 동안 국내 최고의 의료진과 영양사의 관리를 받으며 오직 태아의 건강에만 집중한다.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의 모든 권리는 권지혁에게 귀속된다. 넷째, 그녀는 출산 후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아이와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그녀의 역할은 철저히 대리모에 국한된다는 것이었다. 선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버리라니. 저는 돈은 필요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간신히 대답했다. 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럼 뭘 원하지? 아버지 수술비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전부요.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녀의 대답은 지혁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수십억 수백억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것은 고작 한 사람의 생명이었다. 그 순간 지혁은 그녀의 눈에서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닌 절박한 사랑을 보았다. 그것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좋아, 그렇게 하지.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선우는 변호사가 내민 두꺼운 계약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자신의 미래와 몸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운명을 팔아넘기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오직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짐이 담긴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지혁이 보내준 채 올랐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의 최고급 아파트 한남 더힐이었다. 고시원의 비좁고 어두운 방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눈부신 공간. 하지만 선우에게 그곳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처럼 느껴졌다. 집 안에는 이미 가사도우미와 영양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지혁은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마지막 규칙을 통보했다. 이 집은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 있어. 여긴 당신이 쓸 공간, 저쪽은 내 공간이야. 우리는 이 집에서 타인처럼 지낼 거요. 가사도우미가 당신의 모든 것을 돌볼 테니 나를 찾을 일은 없을 거야. 그가 돌아서려다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감정도 갖지 마시오. 나에게도,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게도. 이건 철저한 계약일 뿐이니까. 차가운 말을 남기고 그는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졌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선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대가로 더 깊고 차가운 절망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아직 납작한 자신의 배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향한 첫 번째 약속이자 동시에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대리모로서의 삶, 그 차가운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과도 같았다. 아침 7시에는 영양사가 짜놓은 식단이, 10시에는 태교를 위한 클래식 음악이, 오후 3시에는 담당 의사의 정기적인 화상 통화가 이어졌다. 모든 것이 하선우와 뱃속 아이의 건강을 위해 최상으로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삶을 살았다. 인간적인 온기를 제외하고는. 권지혁은 그 집의 유령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그의 흔적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른 새벽에 나서는 그의 희미한 발소리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가사도우미가 정갈하게 다려놓는 그의 셔츠들. 그는 계약서의 조항을 철저히 지켰다. 두 사람은 거대한 집의 양끝에서 서로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며 섬처럼 고립된 채 살아갔다. 선우는 강제적인 휴학 상태였다. 그녀는 남는 시간을 의학 서적을 읽거나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보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면 조심스럽게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야, 건강하게만 있어줘. 그것은 그녀가 이 차가운 감옥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 고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서 떠들썩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국의 피아노 신동, 민유진, 1년간의 유럽 순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전격 귀국했습니다. 그녀는 공항에서 약혼자인 한성의료재단 권지혁 상무와의 결혼 계획에 대한 질문에 미소로 답하며 화면 속에서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한 여인이 우아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민유진. 인형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 선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집의 진짜 주인, 그리고 권지혁의 옆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유진은 초대장을 기다리는 종류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을 열었다. 마치 자신의 성에 귀환하는 여왕처럼 그녀는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다. 지혁 씨 나왔어. 그녀의 천가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선우를 발견했다. 유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시작된 그녀의 시선은 이내 선우의 온몸을 훑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뀌었다. 특히 원피스 위로 희미하게 드러난 선우의 배에 그녀의 시선이 못 박혔다. 어머, 집에 손님이 있었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손님.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혁 씨가 들인 사람인가 보네. 가사 도우미는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녀는 노골적으로 선우를 아래 위로 훑으며 모욕감을 주었다.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지혁이 들어왔다. 유진아. 집안의 팽팽한 긴장감을 감지한 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면을 바꿨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달려가 지혁의 팔에 매달렸다. 지혁 씨 보고 싶었어. 그런데 이분은 누구야? 우리 집에 낯선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그녀는 마치 순진한 피해자인 양선우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선우는 그가 자신을 고용한 대리모라고 소개하며 이 굴욕적인 상황을 끝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내 손님이야. 지혁은 유진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내며 말했다. 몸이 좋지 않으니 함부로 대하지 마. 그는 유진의 불평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창백하게 굳어있는 선우의 안색을 살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가사 도우미에게 명령했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 내와요. 안정에 좋은 걸로. 그 순간 유진의 아름다운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지혁의 행동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보호였다. 저 보잘것없는 계집애가 감히 자신의 남자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질투가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침실에서는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대체 그 여자 누구야? 손님 지혁 씨가 언제부터 저런 행색의 여자를 손님으로 들였어? 그것도 임신까지 한 유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 개인적인 일이야. 더 이상 묻지 마. 지혁은 차갑게 선을 그었다. 개인적인 일?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일이 어디 있어? 지혁 씨 잊었어. 10년 전에 그 화재 속에서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오빠도 없었어. 내 목숨을 걸고 오빠를 구했는데 고작 저런 여자 하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야. 10년 전 화재라는 말에 지혁의 단호한 표정이 흔들렸다. 그의 눈빛에 깊은 죄책감과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유진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혁의 약점을 파고들며 그를 몰아세웠다. 결국 지혁은 한 발 물러섰다. 알았어. 당분간 이 일은 우리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겠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선우는 문틈으로 전부 듣고 있었다. 특히 유진이 그의 목숨을 구했다는 대목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은 그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 계약으로 묶인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민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생명의 빚으로 과거의 시간으로 그리고 약혼이라는 약속으로 권지혁의 인생에 깊이 뿌리내린 주인이었다. 선우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전까지 느꼈던 외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날카로운 고통이 심장을 베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손님도 계약자도 아니었다.
그저 진짜 주인을 위한 자리를 잠시 두고 있는 차갑고 불필요한 대체품일 뿐이었다. 황금 감옥의 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녀를 숨막히게 옥죄어 오고 있었다. 권지혁의 인생에서 10년 전의 화제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이자 뿌리 깊은 부채감이었다. 18살의 여름 그는 잠시 반항심에 사로잡혀 집을 뛰쳐나왔다.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갑갑한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싶었던 치기 어린 행동이었다. 그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며칠 동안 인천의 한 낡은 공장지대를 배회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짧은 해방감을 맛보았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낡은 폐공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다. 유독 가스와 검은 연기 속에서 그는 길을 잃었다. 뜨거운 열기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올 때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보다 훨씬 작은 체구의 아이였다. 그 아이는 그를 필사적으로 끌고 건물 밖으로 나왔고 정신을 잃어가던 그의 손에 작은 무언가를 쥐어주며 말했다. 정신 차려요, 아저씨. 죽으면 안 돼.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눈물범벅이 된 민유진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지혁씨,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모든 정황은 민유진이 그를 구한 것으로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 화재 현장을 보았고 용감하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그를 구해냈다고 했다. 가족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칭송했고 지혁 자신도 그렇게 믿었다.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그의 손에 남아있던 작은 나침반이 유일한 증거였다. 유진은 그 나침반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고 그를 구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것을 그가 주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후로 지혁은 유진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빚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어떤 투정도 어떤 요구도 그 생명의 빚 앞에서는 무력해졌다. 하지만 하선우라는 변수가 그의 인생에 나타난 이후 지혁은 처음으로 그 단단했던 믿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유진의 이야기는 완벽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불을 무서워했다. 작은 촛불에도 기겁을 하던 그녀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화마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 그녀는 화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때마다 조금씩 말이 바뀌곤 했다. 마치 잘 짜인 대본을 외우다가 틀리는 배우처럼. 그의 서재에는 오래된 스케치북 한 권이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기억하는 유일한 단서, 바로 그 낡은 나침반의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그려져 있었다. 북쪽을 가리키는 바늘 끝이 살짝 휘어있고 뚜껑에는 알아볼 수 없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일 것 같은 나침반. 그는 언젠가 그 나침반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기억이 흐려질 때마다 그 모습을 스케치북에 옮겨 담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지혁이 병원에 간 사이 선우는 잠시 서재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 가사 도우미가 책장을 정리하는 동안 열린 문틈으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책상 위에 펼쳐진 스케치북이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안으로 들어갔다. 스케치북에 그려진 것은 섬세한 필치의 나침반 그림이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선우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그녀가 아직 하선우가 아닌 이름 없는 소녀였을 때, 새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집을 뛰쳐나와 인천 부둣가를 헤매던 시절, 그녀의 주머니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 바로 그 낡은 나침반이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배를 타는 사람이었고 그 나침반은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바다를 항해할 때 함께했던 물건이었다. 뚜껑에는 아버지의 이니셜 YS가 새겨져 있었다. 그날 그녀는 폐공장에서 울고 있는 한 소년을 보았다. 자신보다 나이는 많아 보였지만 겁에 질린 모습은 꼭 길 잃은 아이 같았다.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소년의 손을 잡고 뛰었다. 정신없이 그를 끌고 나와 보니 소년은 이미 연기에 질식해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그만 그 자리에 자신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나침반을 떨어뜨린 채 도망치고 말았다. 아가씨, 거기서 뭐 하세요?
가사도우미의 목소리에 선우는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덮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서둘러 서재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똑같이 생긴 나침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림 속의 나침반은 권지혁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다. 자신 같은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스케치북의 나침반 그림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과거 한 조각이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며칠 뒤 선우는 정기 검진을 위해 지혁과 함께 병원에 갔다.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작은 생명체는 이전보다 훨씬 뚜렷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의사는 2개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다고 말했다. 쌍둥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단 한 번도 쌍둥이일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선우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도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수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뭐지? 교수님께서는 불을 무서워하시나요? 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너무나도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아니, 왜 그런 걸 묻지? 그냥 궁금해서요. 선우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권지혁은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를 구했다는 민유진은 불을 병적으로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의 스케치북에 있던 나침반은 그녀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유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직은 희미하고 불완전한 그림이었지만 그 그림의 윤곽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거대한 진실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가 묻어버린 과거와 그녀가 발을 딛고 있는 현재가 권지혁이라는 한 남자를 중심으로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얽혀들고 있었다. 민유진은 인내심이 강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했고 자신의 것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해야 직성이 풀렸다. 그리고 지금 하선우라는 여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노린 하찮은 대리모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권지혁도 흥미를 잃고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돈 몇 푼에 그녀를 쫓아낼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혁은 변하고 있었다. 아주 미세하지만 유진만이 감지할 수 있는 변화였다. 그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졌다. 서재에서 일에 몰두하는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 가사도우미에게 하선우의 식단에 대해 묻는 것을 우연히 듣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지난번 정기 검진에 직접 따라 나섰다. 쌍둥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복잡 미묘한 감정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 이행자의 감정이 아니었다. 유진의 마음속에서 질투는 차가운 분노로 그리고 정교한 계획으로 변모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하선우를 권지혁의 인생에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야만 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하선우의 뒷조사를 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녀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돈에 굶주린 새어머니와 도박빚에 쫓기는 한심한 이복동생 하태민. 유진은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장기말을 찾은 기분이었다. 며칠 뒤 유진은 강남의 한적한 고급 카페룸에서 하태민을 만났다.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의 모습과 추레한 차림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하태민은 경계심과 탐욕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유진은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돈이 가득 든 두꺼운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당신 누나 하선우 때문에 골치가 좀 아파서 작은 연극을 좀 해야겠는데 배우가 한 명 필요하거든. 여기 있는 돈은 당신 빚을 갚고도 남을 거야. 돈을 본 하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자세를 바로 했다.
뭘 하면 됩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 당신 누나를 병원 내의 특정 장소로 불러내기만 하면 돼. 유진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악의적이었다. 첫째, 연극의 또 다른 배우가 필요했다. 그녀는 하선우와 같은 과에서 실습 중인 인턴 하나를 눈여겨보았다. 김준서. 순하고 어수룩해 보이는 인상에 가끔 하선우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던 남자였다.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순진한 인물이었기에 그를 이용한 모함은 더욱 효과적일 터였다. 둘째 무대를 설정해야 했다. 유진은 병원 구간 3층에 있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약품 창고를 점 찍었다.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는 완벽한 장소였다. 셋째, 배우들을 무대로 불러들여야 했다. 하태민이 하선우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위독하시니 급히 만나자는 거짓말로 창고로 유인한다. 동시에 유진은 다른 사람을 시켜 김준서에게 담당 교수님이 급히 찾으시니 구간 3층 창고로 오라는 거짓 지시를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관객을 초대해야 했다. 두 사람이 창고 안에 갇히는 순간 유진은 권지혁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낼 계획이었다. 권지혁 교수님, 당신의 소중한 대리모가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구간 3층 창고로 와보시죠.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권지혁이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보게 될 것은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임신한 하선우와 젊은 남자 인턴. 설령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도 그 상황 자체가 끔찍한 오해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자존심 강한 권지혁이 그 광경을 보고도 하선우를 믿어줄 리 없었다. 계획은 예정대로 실행에 옮겨졌다. 그날 오후 하선우는 하태민의 전화를 받았다. 누나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누나한테 줄 게 있다고 하시니 지금 당장 병원 구간 3층 창고로 와. 아버지라는 말에 선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의심할 겨를도 없이 약속 장소로 달려갔다. 낡고 먼지 쌓인 창고 문을 열자 안에는 이미 김준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선우 씨, 여긴 어쩐 일로? 준서 씨는 왜 여기 계세요? 전 동생이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해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창고 문이 밖에서 거칠게 닫혔다. 그리고 철컥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누구세요? 문 열어요. 준서가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선우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독사처럼 차가운 민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선우 씨, 이제 곧 쇼가 시작될 거야. 주인공이 된 기분이 어때? 같은 시각 병원장실에서 막 회의를 마치고 나온 권지혁의 휴대폰에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익명의 발신자였다. 권지혁 교수님, 당신의 소중한 대리모가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구간 3층 창고로 와보시죠.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지혁은 미동도 없이 액정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지만 휴대폰을 쥔 그의 손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다. 잘 짜인 연극의 막이 올랐고 잔인한 함정은 이미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의 이성은 이것이 조잡하고 악의적인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가. 그는 문자를 믿어서가 아니라 이 유치한 연극의 배후를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간 3층 복도는 평소에도 인적이 드물었지만 그날은 유독 더 스산하고 고요했다. 그가 낡은 약품 창고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 겁에 질린 남자의 외침, 그리고 고통을 눌러 참는 여자의 희미한 신음. 그 신음소리에 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어 그의 온몸을 지배한 것은 의사로서의 본능이었다. 그는 낡고 삐걱거리는 문을 향해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다. 몇 번의 충격 끝에 낡은 잠금 장치가 부서지며 문이 거칠게 열렸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익명의 문자 발신자가 의도했던 그림과는 전혀 달랐다.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 인턴 김준서.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배를 감싸쥔 채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하선우.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순간 지혁의 머릿속에서 약혼녀에 대한 분노도 함정에 대한 생각도 모두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환자 하선우만이 보였다. 교 교수님, 비켜. 그는 김준서를 밀치고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능숙하게 그녀의 맥을 짚고 복부를 가볍게 촉진했다. 차갑고 단단하게 뭉친 배, 불규칙하고 강한 수축. 조기 진통이야. 당장 분만실로 옮겨야 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우를 가볍게 안아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에 그의 마음이 다시 한번 철렁했다. 대체 얼마나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했던 것일까? 그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김준서를 향해 소리쳤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당장 산부인과에 연락해서 준비하라고 해, 빨리. 지혁이 선우를 안고 창고를 막 빠져나왔을 때였다. 복도 모퉁이에서 민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타났다. 모든 것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그녀는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어머, 지혁씨, 이게 무슨 일이야? 선우씨는 왜? 제가 소리를 듣고 와봤는데.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지혁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품에 안긴 선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유진을 스쳐 지나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선우의 실습복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물건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복도 바닥을 굴렀다. 그것은 오래된 황동 나침반이었다. 서재 스케치북을 본 이후로 선우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부적처럼 품고 다니던 아버지의 유품. 그것을 본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발로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지혁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나침반에 고정되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물건. 지난 10년간 그의 기억 속에서, 그의 스케치북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그려왔던 바로 그 나침반이었다. 휘어진 바늘 끝 희미하게 새겨진 흠집까지 똑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의 나침반에서 겁에 질려 굳어버린 유진의 얼굴로, 그리고 다시 고통 속에서 희미한 신음을 내뱉고 있는 선우의 얼굴로 옮겨갔다.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유진의 어설픈 거짓말들, 불을 병적으로 무서워하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얼마 전 뜬금없이 불에 대해 물어보았던 선우의 이상한 질문. 마지막으로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나침반. 이게 왜 당신한테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품에 안긴 선우를 향해 묻고 있었다. 선우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힘겹게 입술을 열었다. 아버지, 유품. 그 한마디에 지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유진을 돌아보았다. 10년 전 너는 이 나침반을 본 적이 있나? 유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사시나무처럼 떨며 뒷걸음질 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자백보다도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평생을 짊어지고 왔던 마음의 빚도, 그녀를 향한 의무감도 모두 거짓된 기억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 자신을 구해준 진짜 은인은 바로 지금 자신의 품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차갑게 밀어내고 가장 잔인하게 상처 입혔던 바로 그 여자가, 지혁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탄식이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을 보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두 번째로 전복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충격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선우를 더욱 단단히 고쳐 안았다. 그리고 분만실을 향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복도에 홀로 남겨진 유진의 절망적인 얼굴과 바닥에 외롭게 나뒹구는 낡은 나침반이 점점 멀어져 갔다. 분만실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잔인한 연극은 막을 내렸고 이제는 진짜 삶과 죽음을 건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분만실 앞 복도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권지혁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수술 중임을 알리는 붉은 램프만 멍하니 응시했다. 그의 손안에는 낡고 천이 남은 황동 나침반이 굳게 쥐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을 뒤흔든 거대한 진실의 증거였던 이 물건은 이제 그녀의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순간에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부적이 되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심장을 잠식했다. 그녀가 진짜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 그리고 그 은인을, 자신의 아이들을 품은 여자를 그는 얼마나 차갑고 잔인하게 대했던가.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존엄성을 짓밟고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민유진의 거짓말에 놀아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맸던 자신이 한없이 경멸스러웠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만약에라는 가정으로 가득 찼다. 만약 그녀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터였다. 그는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죽음과 위기를 목도했지만 지금처럼 무력하고 절박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낮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몇 주 전 하선우의 뒷조사를 의뢰했던 사설 탐정이었다. 지혁은 처음에는 그녀의 약점을 잡기 위해, 그리고 후에는 자신도 모를 불안감과 호기심의 조사를 계속 의뢰해왔다. 그는 엉망인 마음을 애써 다잡고 전화를 받았다. 권 상무님, 접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흥분되어 있었다. 찾았습니다. 하선우 씨의 출생에 관한 비밀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지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탐정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은 이것이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말해봐요. 탐정은 숨을 고르더니 충격적인 사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22년 전 강남의 한 고급 산부인과에서 같은 날 2명의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명은 세징그룹 윤재명 회장의 외동딸 윤서현. 다른 한 명은 당시 윤 회장 댁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박숙자의 딸이었습니다. 박숙자. 그 이름에 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선우의 새어머니 이름이었다. 당시 병원 신생아실에서 잠시 정전이 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박숙자는 그 틈을 타 두 아이의 이름표와 속사계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진짜 재벌가의 딸인 윤서현을 데리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윤 회장 부부는 가짜 딸을 진짜 딸로 알고 키웠고요. 잠깐, 그럼 민유진은? 네, 현재 민유진으로 알려진 여자가 바로 그 가짜 딸, 즉 박숙자의 친딸입니다. 그녀가 민 원장 댁에 입양된 것은 세징그룹과 한성의료재단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양가의 합의 때문이었습니다. 일종의 정략적 양녀였던 셈이죠. 지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증거는 당시 신생아실에 근무했던 퇴직 간호사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의심해왔고 개인적인 기록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숙자가 하선우 씨를 입양할 때 제출했던 서류에서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겁니다. 권 상무님, 하선우 씨가 바로 세징그룹에 사라진 진짜 상속녀 윤서현입니다. 전화가 끊기고 지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세상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완전히 뿌리째 뒤집히고 있었다. 하선우. 그녀는 그저 가난하고 불쌍한 대리모가 아니었다. 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끔찍한 음모의 희생양이었고 대한민국 재계 서열 수익권에 있는 세징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박숙자가 왜 그토록 하선우를 학대하고 미워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계모의 구박이 아니었다. 자신의 추악한 범죄의 증거이자 자신이 훔친 딸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진짜 공주를 향한 뒤틀린 질투와 증오였던 것이다. 그리고 민유진.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 부와 명예, 그리고 권지혁의 약혼녀라는 자리까지도 모두 훔친 것이었다. 지혁의 가슴 속에서 죄책감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분노로 변해 있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산부인과 과장이 나왔다. 권 교수, 일단 급한 불은 껐네. 산모와 아이들 모두 안정 상태야. 하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해. 조금이라도 더 충격을 받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네. 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작은 유리창 너머로 잠들어 있는 선우의 모습을 보았다. 온갖 의료장치에 둘러싸인 그녀의 모습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오늘 그가 알게 된 두 개의 거대한 진실이 그의 안에서 더 이상 혼란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자리 잡았다. 그의 우선순위는 이제 명확했다. 그는 비상계단을 나와 휴대폰을 다시 귀에 가져갔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음성이었다. 권태준 전무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징그룹 윤재명 회장님께도 연락을. 제가 직접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흔들리는 의사도 고뇌하는 남자도 아니었다. 자신의 여자를 지키고 그녀의 인생을 짓밟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움직이는 냉철한 전쟁의 지휘관이었다.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조용한 병원 복도에서 막 오르고 있었다. 하선우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병실 천장이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도 무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고개를 돌리자 며칠은 좋게 밤을 새운 듯 헬쑥한 얼굴의 권지혁이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늘 그녀를 향해 있던 차가운 벽은 허물어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틋함이 가득 고여 있었다. 정신이 들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선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무엇부터 사과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선우가 무슨 일이냐는 듯 그를 바라보자 지혁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는 가장 오래된 진실부터 털어놓았다.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날 구해준 사람. 민유진이 아니었어요. 당신이었어요, 하선우 씨. 그는 그날의 기억과 낡은 나침반과 그리고 지난 10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고백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선우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있던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름도 모르던 소년의 겁에 질린 얼굴, 뜨거운 열기, 그리고 아빠의 유품을 잃어버렸던 슬픔.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선명하게 이어졌다.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굴었던 것 평생을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선우는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사실을 겨우 받아들이려 할 때 지혁은 더 거대한 진실을 꺼내놓았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하선우가 아닙니다. 그는 탐정에게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마치 다른 세상의 소설을 읽어주듯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그녀가 세징그룹 윤재명 회장의 잃어버린 딸 윤서현이라는 사실. 박숙자와 민유진이 22년간 저질러온 끔찍한 사기극. 그리고 그녀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이 사실은 도둑맞은 인생의 일부였다는 것.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선우는 자신이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재벌가의 딸이라고 그렇다면 지난 22년간의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가난학대, 그리고 절망. 그 모든 것이 한낱 거짓이었다니. 그녀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동안 병원 밖 세상은 이미 거대한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권지혁이 소집한 한성의료재단 긴급 이사회와 세징그룹 윤재명 회장 부부와의 만남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 지혁은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 퇴직 간호사의 육성 증언 조작된 서류, 그리고 법원에 요청한 긴급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그들의 눈앞에 던졌다. 민유진과 그녀의 양아버지인 민 원장, 그리고 뒤늦게 불려온 박숙자는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특히 윤재명 회장이 내민 젊은 시절의 아내 사진과 하선우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을 때 그 누구도 두 사람이 모녀 관계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강철 같던 윤재명 회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딸처럼 키워온 민유진을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고 박숙자를 향해서는 살인적인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아내 오수희는 진짜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며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결과는 신속하고도 잔혹했다. 박숙자는 유아 납치 및 사기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민유진 역시 모든 범죄의 공모자이자 최근의 납치 감금 사건의 주범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녀가 이룬 모든 것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성 재벌가 연계라는 타이틀, 그리고 권지혁의 약혼녀라는 자리, 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대한민국은 세기의 상속녀 바꿔치기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그 폭풍의 중심에서 선우는 병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며칠 뒤 윤재명 회장과 아내 오수희가 병실을 찾아왔다. 22년 만에 재회였다. 하지만 동화 같은 눈물의 상봉은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너무나도 길고 아픈 세월이 가로놓여 있었다. 오수희는 딸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렸다. 늘 강인하기만 했던 윤재명 회장은 수척해진 딸의 얼굴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아가, 내 딸 서현아, 아빠가 이제부터라도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주마. 그들은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선우에게 그들의 사랑도 그들이 약속하는 부와 명예도 모두 낯설고 불편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윤서현이라는 이름이 어색했고 자신을 딸이라 부르는 저들이 낯설었다. 지난 22년간 그녀의 이름은 하선우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난한 양아버지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녀의 진짜 부모님이 돌아가고 병실에는 다시 지혁과 그녀만이 남았다. 창밖으로는 아직도 철수하지 않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선우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혁을 바라보았다. 저는 하선우인가요? 아니면 윤서현인가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지혁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부푼 배 위에 올려놓았다. 두 개의 작은 심장이 그의 손바닥 아래에서 힘차게 뛰고 있었다. 당신은 당신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고 내 아이들의 엄마. 세상 그 무엇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야. 그의 말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 표류하던 그녀의 마음에 처음으로 내려진 단단한 닷과도 같았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든 그가 곁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줄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더디지만 단단하게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세징그룹 상속녀 스캔들로 떠들썩했지만 그 소음은 더 이상 하선우 아니 윤서현의 세상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혁의 견고한 보호막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되찾아가는 고요한 과정 속에서 안정을 찾아갔다. 박숙자와 민유진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십 년간의 기만과 범죄 행위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서현은 재판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그것은 복수나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스쳐 지나간 악몽일 뿐이었다. 그녀는 본명인 윤서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입에 붙지 않아 어색했지만 지혁과 그녀의 진짜 부모님은 끊임없이 그녀를 서현아라고 불러주며 새로운 이름을 찾아주었다. 윤재명 회장과 오수희 여사는 서툰 방식으로나마 잃어버렸던 딸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다. 그들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서현의 건강을 살피고 태어날 손주들을 위한 아기용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그들의 진한 과오와 서툰 사랑 앞에서 서현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뒤 봄의 문턱에서 서현은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했다. 아들과 딸이었다. 지혁은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 내내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의사가 아니었다. 아내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한 명의 평범한 남자이자 아버지였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을 때 그는 땀에 젖은 서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고마워 서현아.
정말 고마워. 아이들은 권하준과 권서아라는 이름을 얻었다. 지혁의 혁자와 서현의 서자를 하나씩 따온 이름이었다. 텅 비어있던 한남동 펜트하우스는 이제 두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분유 냄새로 가득 찼다. 신의 손이라 불리던 천재 외과의사 권지혁은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며 허둥대는 초보 아빠가 되었다. 그 모습은 낯설었지만 서현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모습보다 감동적이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가족의 연으로 이어져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밤, 지혁은 서현을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유모차 안에서 잠든 아이들을 잠시 장모님께 맡기고 나온 아주 오랜만에 둘만의 외출이었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강변을 걸었다. 지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황동 나침반을 꺼냈다. 그의 손길에 오랫동안 닦이고 어루만져져 이제는 희미한 온기가 감도는 듯했다. 이 나침반 말이야.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난 10년간 내게 이건 죄책감의 상징이었어. 평생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이건 빚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걸. 그는 서현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나침반을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 나침반의 바늘은 늘 북쪽을 가리키지만 나에게 이 나침반은 항상 당신을 가리키고 있었어. 내 인생의 방향은 언제나 당신이었던 것처럼. 그는 나침반을 쥔 그녀의 손 위로 작은 벨벳 상자를 열어보였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밤하늘의 달과 별을 섬세하게 조각해 넣은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다. 윤서현 씨, 내 상처를 치유해주고 내 세상을 완성시켜준 사람, 내 아내, 내 가족, 그리고 내 영원이 되어주겠소. 서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 그리고 완전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혁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강물 위로 터져 오르는 불꽃처럼 그녀의 마음속 모든 상처가 환한 빛으로 치유되는 것만 같았다. 시간이 다시 흘러 1년 뒤에 어느 맑은 아침, 펜트하우스의 거실 통유리창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하준과 서아가 서로를 붙잡고 아장아장 걷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현과 지혁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서현은 다시 간호사 가운을 입었고 지혁은 여전히 최고의 외과의사였지만 이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특별한 부모였다. 서현은 잠든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며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을 핥히고 지나갔던 상처들. 그녀는 그것을 달빛 흉터라고 부르기로 했다. 달의 표면에 남은 상처, 크레이터가 달의 일부이듯 과거의 아픔 역시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일부였다.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흉터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눈부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지혁이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슨 생각해? 그냥 모든 게 고맙다고요.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이 아침도, 저 햇살도, 그리고 당신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지난 모든 시간의 아픔과 기쁨, 오해와 이해가 하나로 녹아내렸다. 거대한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고 그들의 세상에는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하고 희망찬 새벽이었다.